예,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비 오는 일요일, 봄비가 내리니까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매들 잘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잠시 들어오신 분들 인사는 생략토록 하고, 지난주 방송할 때 조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얘기와 함께 이제는 좀 즐기자란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찍기가 조금 어긋났네요. 조금 더 내려왔어요. 그쵸? 이전 흐름까지 뭐 큰 흐름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우선은 짧은 흐름부터 보도록 합시다. 상단선 그어놨고, 지지선 그어놨고, 예전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온 상승에 대한 눌림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이 자리가 정확하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61.8%를 지켜주고 시세가 나왔어요. 주 저항선에 헤딩을 했고, 좌측 어깨를 살짝 안착을 시키나 싶었는데 안착시키지 못하고 재차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상승이 61.8% 지지받고 올라온 상승이 5개의 파동이란 건 확인을 우리가 했습니다. 5개 파동이 확인이 됐으니까 5개 파동 나오고 최소한 지그재그 파동이 나타날 거다라는 거는 기본적인 거죠. 흐름의 파동의 기본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눌림을 계산해 보면은 현재는 50%, 요건 종지 차트예요. 50% 지지를 일단 정확히 받았어요. 그쵸? 근데 파동상에서 눌림이라는 거는 최대 얼마까지라 그랬어요? 파동상으로 눌림자리는 최대 얼마까지다? 아시는 분? 파동으로 접근했을 때 눌림자리는 최대 618? 노루 산타 나름대로 공부했다는 친구들이 618 얘기하고 있어. 미치겠네. 다른 사람 시작한 파동이 얼마까지가 눌림이 가능하다? 엘리엇 파동 이론상. 에이 뭐야 618이라니. 가장 공부를 한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그렇지, 제자리 루카 오케이 1 100% 시작점까지 가능해요. 여기까지 인정이 됩니다. 제자리까지. 그게 입하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작하고 상승 하락 여기까지도 내려올, 그래도 파동은 성립이 된다예요. 쌍봉인데요? 뭔 쌍봉 얘기하는 거야? 쌍봉이고 뭐가 아니야? 쌍봉은 여기서 쌍봉 만들어 놨지, 일단. 파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어찌됐든, 여기서 올라온 거에 대해서 61.8% 지지받고 5개의 소파동 만들어진 거 우리가 확인을 했고, 이 눌림은 50% 지지를 확인을 했어요. 확인했습니다. 지난주에는 50%를 먼저 찍었으니까, 한번 찍었습니다. 선지는 618까지 찍었어요. 일단 618까지 찍었는데 코스피 지수는 50%밖에 아직 안 찍었습니다. 그쵸? 50%까지밖에 안 찍었는데, 추가적으로 물론 여기서 이렇게 내려왔다고 올라온 것이 현재는 요 반등폭 계산이 돼요. 요것도 뭐 분봉으로 봐도 되지만 우선 열어놓은 차트로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요렇게 보니까 반등마디도 50%예요. 보이시죠? 반등마디도 50%. 이 고점에 대해서 반등마디 50% 찍고 장대 음봉을 하나 뽑아놨어요. 그러면은 안 봐도 팔행이다. 이제 안 봐도 팔행인 줄 알면 내일 무조건 하방 베팅하면 돈 벌겠다. 예, 그렇죠. 자, 우선은 이 50%를 이탈을 시키나 안 시키나, 이 저점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618까지는 기본적으로 열어두세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1968, 1970 부근 되겠죠? 여기까지는 열어두는데, 만약에 내일 이 자리 안 깨면요, 이 50% 1980 라인을 이탈하지 않으면은 다시 상방을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 조건은 내일이든 모레든 다음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번 주라고 얘기해야 되나? 어쨌든 요 50% 라인을, 종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종지상으로, 코스피 200과 종지상으로 50%를 완봉으로 깨트리지 않는 한,
깨트린다면은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파동이 지그재그가 될 것이냐 5개의 파동이 될 것이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그재그가 되느냐 5개 파동이 되느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때마다 틀립니다. 조정파동이든 쉽게 얘기해서 임펄스가 되든 커렉티브가 되든 조정파동이든 충격파동이든 이럴 때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ABC 3개의 파동이냐 5개의 파동이냐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이탈을 해버리면 안 돼요. 사실상 이탈을 시켜버리면 안 되는데 보통 캔들상으로는 꼬리를 제외하고 제가 몸통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쨌든 확연하게 이탈시키는 모습, 완봉 이탈할 때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내일이 아니면 모레라도 어쨌든 이 50%를 이탈한 1980을 깨트리나 소수점 두 자리까지 저는 죽어도 못 맞춰요. 그냥 대략 80 라인, 여기는 81.3 돼 있고 뭐 82를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렇게 올라올 때는 다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저기서 방송이든 뭐 게시판이든 대세 상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니 며칠 또 물량이 쭉 떨어지니까 이제부터는 뭐 다우도 조정 들어갔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락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와요. 매일매일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목요일날인가요? 목요일날 저점이 얼마죠? 1978.5네요. 하여튼 완봉으로 50% 이탈 안 시키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만 지켜주는 거 보고 혹시라도 이탈하면 618까지는 열어두세요. 그냥 열어두시고, 이거는 마지노입니다. 이 선은 마지노라고 생각을 하시고 선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30분 차트예요. 30분 차트 잠시 봅시다. 제자리 가자. 자, 선지는 종지와 다르게 이 상승에 대한 61.8%를 이미 찍었어요. 더불어 한방에 반등으로 반등 618을 또 찍어버렸습니다. 그쵸? 그랬어요. 만기날 막판에 기관들의 그 강력한 상승 배팅으로 외인들이 한방 먹었죠. 만기날. 그랬더니 일단 6월물 그 지수가 상당히 크니까 거기에 맞춰서 618까지 찍었다가 외인들이 복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반등 618까지 정확히 찍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요 그 눌림자리 보시면은 밑에 618 살짝 꼬리를 달고 마무리를 시켰는데, MSCI 한국지수라든지 미국장이라든지 뭐 유럽장이라든지 살짝 눌림이 나왔으니까 우리 안 봐도 내일 밀릴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조금 전에 안 봐도 비디오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어쨌든 그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된다. 파동을 분석하시는 분들도 지금 변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변경을 했냐면은 상승으로 바로 고점을 넘길 거다라고 보셨던 분들이, 이 고점을 바로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이 눌림이 나오니까 재차 눌림 나온 이후에 또 상승을 얘기를 하다가 목요일 금요일날 장대 음봉이 하나 나오니까 이제는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간단하게 이거에 대한 N자를 열어두자 이렇게 나옵니다. 간단하게는 물론 ING고 진행 중인 상태라서 수시로 바뀌는 건 맞지만은 그렇게 급격하게 바꿀 필요까지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일단 이 5개 파동 올라온 거에 대해서 크게는 그냥 ABC 현재까지는 확인이 된 상태예요. 그리고 이게 고점을 여기를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조정을 보느냐? 저는 이전에는 여기서 수렴 만들고 다시 재차 상승을 봤었어요. 사실 아이고 이게 왜 이게 나오노? 사실 여기서 수렴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ABCD 5개 파동 나왔으니까 위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지없이 그 예측을 깨버리고 밑으로 깨버렸어요. 그래서 크게는 ABC 요런 경우는 플랫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불규칙으로 보죠. 상승 5개 나온 상태에서 ABC에다가 WXY 나오고, 그리고 크게 ABC 파동이 여기서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지난주에 했었는데 반등 살짝 요
저점을 돌파를 못하고 간단하게 266을 돌파를 못하고 코 밑에 턱 밑에까지 찍고서는 추가로 하락이 나왔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파동의 61.8%를 찍고 하루 만에 재차 618까지 반등을 주고 그리고 현재 재차 또 618까지 눌림이 나왔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하락 파동이라면 즉 임펄스로 하락 파동이라면 이게 1이에요. 이게 2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하락 파동이 맞다면 이거는 3이 됩니다. 3이 되면은 좀 큰 하락이 나오게 되겠죠. 굳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지 말고 간단하게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깨느냐 안 깨느냐, 전저를 깨트리냐 안 깨트리냐만 보시면 되고, 종지상으로는 618 자리를 이탈을 시키나 안 시키나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확인하시고 깨고 내려간다면은 일단은 하락 파동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지만 추가적인 조정 파동이 진행이 된다라고는 맞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저점을 깨트리지 않는다면은, 전저 이탈하지 않는, 사실 제가 그 전에 예측을 했던 것들은 여기서 저점을 높이면서 갔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가속으로 갈 가능성에 대한 생각도 했었고, 수렴 이후에 보통 시세 후 수렴은 큰 시세가 나왔던 경우가 많았었기 때문에 재차 내려오면서도 이 저점을 지켜주는 모습을 장중에 보일 때도 설마 여기를 깨고 내려갈까 싶었더니 추가적인 하락, 즉 조정 618을 정확하게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어요. 지난 만기, 올해 들어서 첫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 첫 만기인데 외인들이 막판에 기관하고 개인들한테 한 방을 먹었어요. 이렇게 쳐올리면서 한 방을 먹었습니다. 요거 예측을 참 제가 정확하게 했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돈은 못 벌었다, 깨졌다. 자, 그건 그렇고, 그리고 그 다음날 강하게 갭을 띄워서 바로 하루 종일 그냥 빼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외인들의 복수다. 근데 이유는 많이 나오죠. 뉴스라든지 뭐 이런 데 보면은 벵가드 물량도 나왔고, 그 다음에 롤오버 시켰던 물량들 청산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삼전자 장 막판에 4천억 이상 털어버린 것들. 벵가드 관련된 자료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카페 게시판에도 올려놨고, 그거 보는 요령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현재로서는 그냥 간단하게 A, B로 보세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십시오. 보이는 대로만 복잡하게, 우리는 파동 분석가가 아니라 그랬죠. 지수에 적용하고 예측을 해서 이 방향 저 방향 두세 가지 예측을 해놓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면 됩니다. A, B. 그러면 이게 C라면은 저점 깨고 내려가는 건 맞는데? 그렇죠. 맞지만 이 262 자리를 이탈을 안 시키고, 물론 야간은 이걸 깼어요. 이미 161.3인가 4인가 야간은 얼마에 끝났나 잠시 볼까요? 열려라. 161.35로 마감을 했네요. 어쨌든 가속으로 또 한번 높여서 갈 수도 있어요. 간단하게는 261을 이탈 안 시키면 되지만 혹시라도 갭으로 떨어져서 262 깨고 내려온다면 꼬리 달고 올라와야 되는 그런 조건이고, 또 하나는 요 지지선 하나 그어놓은 자리 지켜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일단 요렇게 보고 있어요. 요렇게 보는 거를 가능성을 가장 크게 본다. 제가 보는 견해일 뿐입니다. 자, 그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벵가드는. 그리고 내려오더라도 전저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성립이 됐을 때입니다. 그때는 지금 위에 그어놓은 선과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지 여기까지 내려왔다 가는지 전저를 확인하고 가는지, 그거는 우리 장은요 기관이나 뭐 개인들이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100% 거의 100% 가까이 외인들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것부터 확인을 하십시오. 조급하게 바로바로 방향 정하고 진입을 하시지 말고 그것부터 확인하십시오. 이 저점을 이탈을 시킨다면 선지상으로는 이 상승에 대한 618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뭐 618도 있지만 724도 있어요. 사실상 자주 사용하지 않지만
지리사도 있고 또 이 저점까지도 있습니다. 저 밑에 올라오는 지지선이 있어요. 여러 개가 있죠. 요거 있고 저거를 깼을 경우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어요. 지지선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저 유럽도 밀리고 다우도 이제 조정 열흘 만에 상승 1900 몇 년도죠? 10 몇 년 만에 최고 상승을 계속 이었다가 이제 조정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직까지는 아니다. 곧 S&P하고 다우 차트도 열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내일은 우선 혹시라도 262 지키는가 261을 깨버리면은 이 선을 지키는가 아니면은 저점 260을 지키는가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것만 지키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로만 오리지스는 얘기를 할게요. 코스피 200도 한번 체크해보고 갈까요? 코스피 200 일봉으로 보나 뭐 주봉으로 보나 분봉으로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618이 채 아직 덜 왔어요. 덜 내려왔습니다. 여기 저점 찍었으니까 이 선 체크하시고 깨고 내려오면 금요일날 저점 목요일인가요? 그 저점 확인하고 618까지 열려있다. 종지하고 같이 확인을 하시고 선진은 코스피 200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것만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해외 지수 볼게요. 우선은 S&P 500부터 이 분봉이 여기는 다 안 나오기 때문에 일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난번에 조정 들어가려면은 여기를 깨고 내려와야 된다 했는데 내려오는 신용 살짝 보이더니 4파 조정이 나왔죠. 자, 하나, 둘, 서희, 너희 5개가 진행 중인데 작은 파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요 파동만큼은 더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갈 자리가 남았다. S&P 500 조금 갈 자리가 남았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조정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물론 추세 상단 건드렸어요. 살짝 모자라긴 하지만 조금 더 열어놓는 게 맞다. 60에서 70이란 얘기를 제가 몇 번 드렸었죠. 60에서 70까지는 갈 거다. 요거는 S&P 500 선물지수가 아니라 S&P 500이에요. 그냥 단순한 S&P 500 차트인데 최소한 한 70, 60 조금 더 넘겨서 70 정도까지는 보이는 자리다. 좀 가는 선으로 좀 그어볼까요? 상단선. 자, 상단선 아직 열려있죠? 그래서 한 70이나 75 정도까지도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지금 바로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지 않는 게 맞습니다. 조정 들어오려면 최소한 여기를 깨고 내려와야 되고 이 추세선 안으로 들어와야 조정으로 인정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조정 파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추세대 상단 건드리러 가자. 그래서 아직 5파 마무리 덜 됐어요. 5파 마무리가 덜 됐다. 요 부분만 분봉으로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죠? 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짧게 지지선 하나 그어둔다면은 자, 현재까지는 지켜줬어요. 보이시죠? 지켜줬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요 짧은 파동도 아직 진행이 되고 있다. 아직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보이시겠지만,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조정 파동이 들어왔다 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자, 다우 볼게요. 다우는 고점을 넘겼고 S&P는 참 주봉마저 봅시다. S&P는 직전 그 고점 1576.06을 아직 못 넘겼어요. 1576.06을 살짝 미달을 했습니다. 헤딩을 하든지 넘기든지 하는 모습이 한 번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고, 다우 차트입니다. 다우는 어때요? 이미 직전 고점을 넘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하게 뚫어버렸죠. 일봉 보도록 할게요. 분봉이 상세하게 안 나타나니까. 일봉상 지금 올라오는 세부 파동 5개 파동이 현재 아직까지 진행 중인 상태다. 진행 중인 상태예요. 그리고 이것 역시 5개 파동 하나가 얘는 좀 강해요. 다우는 조금 더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 파동이 아직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금 더 보자는 얘기입니다. 조금 더 봐요. 27날 그 결정 보세요. 그것도 파국으로 치닫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도 될 거다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지수는 우린 체력이 좀 약해요.
외인들이 가지고 놀기 가장 좋은 장이 우리 장입니다. 파생이 됐든 주식시장이 됐든. 자, 그러면은 뱅가드 얘기를 아까 드렸었는데 카페 좀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카페 자료방에 제가 한동안 못 올리다가 오늘 좀 그래도 필요할 것 같아서 금 관련 소식하고, 그 다음에 다음주 경제지표 일정하고, 그 다음에 뱅가드 그 변동사항하고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거를 어떻게 보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직접 찾아보실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필요하신 거는 읽어보시도록 하고, 여기 보시면은 FTS 이 뱅가드 비중 변경사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난번에 3월 15일 날이 얘네들 리밸런스가 뭐예요? 밸런스, 균형, 그리고 리 붙었으니까 재균형, 재편성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3월 15일, 18일날 요날 13일날 확인되고, 그 다음에 18일날 요 보시면 다시 재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설명이 있어요. 그쵸? 그리고 현재 우리 비중 FTS에 대한 한국물에 대한 비중이 64%까지 줄여놨고, 요거는 6월, 요거 어디서 보느냐면요, FTS 홈페이지에서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못 찾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열어서 직접 보게끔 해드릴게요. 그리고 하단에는 엑셀 자료, 이거 제가 편집을 다시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도 설명드릴 테니까. 자, 여기 주소창에다가 ftse.com을 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들어가요. 제 컴이 나이가 좀 먹어갖고 조금 늦습니다. 자, 여기가 FTSE 홈페이지에요. FTS하고 MSCI에 대해서는 각자 공부를 하셔라라는 얘기 지난번 방송할 때 설명을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공부를 하셔라. 자, FTSE의 한국 지표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2.2포인트가 빠졌죠. FTSE 코리아. 자, 뭐 때문에 그러냐? 요 주소창에다가 뱅가드를 치세요. 뱅가드 슬러시 다음에 FTSE 슬러시 다음에 뱅가드를 치세요. 요 주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6월달까지 직접 얼만큼의 변동이 있는지 직접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뱅가드 인덱스 펀드, FTSE 인덱스 뱅가드 펀드에 대한 변동사항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디를 클릭을 하느냐? 여기 있죠. 이머징 트랜시션 인덱스. 제가 꼬부랑 글씨가 조금 약해서 이거를 번역해서 구글로 일어로 돌려서 우리말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보고 그랬어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여기 요 부분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냐? 이머징 트랜시션 인덱스. 여기를 클릭하세요. 클릭. 조금 느립니다. 그러면은 나오죠. FTSE 이머징 트랜시션 인덱스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머징 마켓에 대한 얘네들 변동폭이 총 나와요. 여기 이제 아까 제가 올려드렸던 이미지가 여기 있습니다. 있죠? 그렇다면은 6월 3일까지, 여기 6월 3일 맞나요? 6월 3일까지 우리 지수는 제로가 됩니다. 우리 거는 제로. 아시겠죠? 현재 몇 포인트? 64%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36%를 여지껏 줄였어요. 3월 13일 날 그랬고, 이게 발표는 3월 18일 날, 내일자로 우리 증권사들한테 이제 리서치 보고서 자료들이 쭈루룩 올라올 겁니다. 쭈루룩. 현재 FTS에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코리아 지수 보유한 게 64%가 현재 남아있고, 64%가 6월 3일까지는 제로로 간다. 줄여나갈 거다라는 얘기고, 뱅가드 물량은 돈은 이제 환율 계산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대략 9조 2천억 정도 됩니다. 9조 2천억 가량. 10조는 조금 안 되고요. 그 중에 36%가 나갔습니다.
이게 평균적으로 매주 3,600억, 4,000억씩 나갈 거다라고 했는데 지난 금요일날 좀 많이 나갔어요. 한꺼번에.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줄어들 거다. 그리고 날짜가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수요일 날 나가면은 화요일 날 조정되고 요런 식으로. 다음 주에는 조금 덜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여기 클릭을 하시면 엑셀 파일로 열려요. 요 3월 15일자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것이냐 열을 것이냐 라고 나옵니다. 자, 열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직접 앞으로는 요 위에다가 주소로 그렇게 해서 열어보시면 돼요. 자, 엑셀 파일이 열렸네요. 자, 열렸으면은 FTS 이머징 마켓 지금 트랜시션 인덱스 요건 뭐 단어는 알아서 찾아보시고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집트, 인디아, 콜롬비아, 터키 즉 이머징 마켓 지수를 다 갖고 있다. 여기에서 코리아 것만 골라내면 됩니다. 제가 요건 따로 저장해 놨어요. 여기서 정렬을 합시다. 정렬을 하면은 브라질부터 시작해서 코리아 것만 쭉 밑에 찾으면 돼요. 우리나라 것만. 홍콩, 인디아, 주르륵 꽤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정렬해 놓은 거를 제가 열을게요. 다 지워버리고 나머지는 전부 지워버리고 제가 우리나라 것만 열려라 창고 어디 갔냐. 열려라 창고. 오케이. 자, 열렸어요. 우리나라 것만이에요. GS홀딩스, SK, SK이노베이션, S-오일, 두산, 제일 뭐 한화 뭐 쭉 나오죠. 요 비중이 이쪽에 있죠. 웨이트 비중 0.05, 0.02, 0.14 요거를 정렬을 하면 돼요. 정렬. 자, 보니까 삼성전자가 2.13% 2.13%라는 얘기는 전체 이머징 마켓 아까 브라질이나 인도나 이런 나라들 다 포함해서 전체 FTS 이머징 마켓 중에서 삼성전자 갖고 있는 게 2.13인데 바로 며칠 전만 해도 2.25인가? 이상가? 됐던 게 지금 확 줄었습니다. 2.13으로. 한 70만 주 정도 나갈 게 있다고 하는데 정확한 수량은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어디서 보시면 된다? 이제는 다른데 자료 이런 거 찾으러 다니시지 말고 말씀드렸듯이 FTS 홈페이지에 가시면 홈페이지에 가셔서 여기서 직접 주소를 치셔갖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비중이 줄었는데 앞으로 얼만큼 더 주느냐. 현재 3월 15일날 리밸런싱 하면서 64%까지 지금 이만큼 줄여왔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월 3일까지는 제로로 간다. 제로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1조 8천억 정도가 다시 재편성이 돼요. 1조 8천억 정도. 요거 털고 나서 중간중간 들어오는 물량이 있겠죠. 나가면서. 오케이. 이해하셨죠? 여기 클릭하시면 날짜별로 이제 작년 언제요? 3월 12일날 3월 5일날 이렇게 해서 변동을 비교를 해보시면 돼요. 열어봅시다. 직접 비교를 해봅시다. 삼성전자 물량이 얼만큼 요때하고 차이가 있었나 요 정렬을 뭐 오름차순으로 하든 내림차순으로 하든 코리아 여기 있네요. 코리아 중에서 삼성전자만 이게 또 요 비중으로 또 바꾸면은 순서가 또 뒤집어지니까 여기서 삼성전자만 찾으면 돼요. 삼성 어디 갔어? 삼성전자 여기 있네요. 삼성 일렉트로 요때 0 어디 갔어? 순서가 짠 0.08 이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쵸? 자, 요 비중을 정렬을 끄트머리로 참 내림차순으로 그러면은 2.30 여기 있네요. 삼성 일렉트로닉스 아까 건 삼성 전기예요. 2.30이었었어요. 며칠 전에. 언제? 3월 13일 날. 그랬다가 지금 3월 15일 날 매수로 줄었어요. 비중 그만큼 줄인 겁니다. 그게 한꺼번에 털려 나간 거다. 확인되죠? 금방.
그죠? 요렇게 바로바로 여기서 날짜별로 또 올라옵니다. 18일날 또 변경되고 뭐 주중에 변경되는 날짜가 있으니까 5일날, 12일날, 15일날 나니까 다음 주는 아마 안 나갈 가능성이 커요. 일주일에 한 번씩 털려 나가니까. 오케이? 이해되셨죠? 요거 18일날 적용이 될 거예요. 18일날 적용되면은 다음 주에는 안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우리 지수가 크게 밀 거다라는 거는 조금 생각을 뒤로 미루자. 요런 얘기들은 제가 이전에 많이 드렸던 사항들입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참 좋을 거예요. 오케이? 주소 꼭 적어 두셨다가 보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 에이, 혼자 열심히 떠들고 있는데. 에이, 신나게 답을 좀 해줘야, 답변을 줘야 계속해서 진행을 하지요. 오케이. 자, 근데 베이시스가 이날 2.565로 끝났어요. 눈에 확 들어와요. 엄청나게 높게 시작을 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파동으로는 아까 설명한 대로 보시면 돼요.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지, 종지상으로도 50%를 깨는지, 깨고 내려오면 618 열어놓고 있으면 되고, 618 지켜주면 자체 상승이 나올 거고, 618가 나오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짧은 지그재그로 보시면 될 거고, 지켜준다면 바닥 확인되는 거 보고, 그 바닥 확인은 뭐예요? 짧게 이렇게 하락 추세가 만들어졌으니까 요 저항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요 부분을요 선지 차트에서 30분 차트에서 보면은 이 하락 추세가 있었잖아요. 이전에. 그쵸? 이거 넘었잖아요. 넘고 여기까지 내려온 거 아닙니까? 한 번에. 이 넘은 게 618이고 내려온 것도 618이에요. 재밌지 않아요, 이거? 한 번에 맞추는 거 보면은 이게 메이저들의 실력입니다. 상승 5개 파동 나오고, 조정 618 나오고, 반등 618 찍고, 요 눌림 또 618 찍고. 재밌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저점만 안 깨트리면 되고, 여기 260을 안 깨트려도 262죠. 262를 안 깨트리면 더 좋고, 깨더라도 지지선 하나 있고 저점이 있고, 그렇게 해서 대응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무조건 하락이다, 무조건 상승이다 라고 생각지 마시고 보면서 대응을 차분히 하시면 될 것 같다, 그 얘기입니다. 자, 차트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제가 제목을 써놨어요. 오늘 중요하다. 어떻게? 향후 5년간의 경제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이전에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면서 저는 무슨 빠 뭐 이렇듯이 문재인 빠도 아니고 노무현 빠도 아니고 뭐 여당 표도 아니고 야당 표도 아니지만 심정은 야당 쪽에 좀 있어요. 하지만 어느 지지를 뭐 강하게 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얘기를 미리 드리고 더불어서 지난번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가 안 되고 박근혜 후보가 된 것이 오히려 상당히 잘 됐다,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향후 5년간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은 그 비난의 화살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자,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는 박근혜 지지자도 있을 거고 문재인 지지자도 있을 거고 안철수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걸 떠나서 경제적인 얘기만 합시다. 그런데 제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박근혜 당선되자마자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를 악물고 버텨야 한다. 이를 악물고. 기억하시죠?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 간략하게는 설명을 해드리고 했었어요. 지난번에. 악물고 이를 악물고 향후 5년을 버텨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벌어라 라는 얘기를 드렸고, 지금부터 각자 그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보통 담보대출을 갖고 있을 거예요. 적게는 40% 선에서 많게는 80%까지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금리 요번에 인하 안 시키고 동결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하 한 번 정도 할 가능성 있어요. 일단 열어두시고 기회를 잡으셔갖고 고정금리로 바꿔 타세요. 기회를 보셔갖고 고정금리로 바꿔 타십시오. 장기잖아요, 그거는. 그리고 부채가 많으신 분들, 이자가 센 것들은 싼 걸로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꾸시고, 가능하다면 빚을 줄이십시오. 앞으로 몇 년 안에. 저는 올해 안이라도 줄일 수 있으면 줄여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거는 진심 어린, 지금 방송을 제 방송에 들어와 계신 97분을 위해서 진심 어린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입장에서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갖고 계신 분들 고정금리로 바꾸세요. 바꾸시고,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빚을 줄이시고, 직장을 갖고 계신 분들 절대 직장에서 나오지 말고 꼭 쥐고 계십시오. 왜? 그럼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야? 지금 강남의 큰손들이나 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 아니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을 매집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금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금 거래소가 금을 판매하고 있는 도매상이라든지 귀금속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금을 사는 데 있어서 실명 확인 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매매하신 분들 알 거예요. 지금 대세 하락장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대세 하락장 안 와요. 대세 상승도 아니고 대세 하락도 아니에요.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이 간혹 그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왜 금을 매집을 하고 있고 금을 사 모으고 있는지와, 그리고 왜 금 거래소에서 금을 살 때 실명 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는지. 뭐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금 잘하시는 분들, 종로 쪽 그 금 도매상들, 한국금거래소, 귀금속연합회 이런 데들 금 사러 가서 얼마치 사겠다고 한번 직접 해보십시오.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그런 것과 또 하나 재밌는 얘기지만, 바로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어떤 뉴스가 있었어요. 이거 연관 짓지 맙시다. 우리 그냥 요 얘기가 있었죠.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돌대가리가 아니라면은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책이 없다. 우리나라는요, 대책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사태는 왜 왔느냐 하면은, 바로 이전 정권인 이 아저씨가, 이 양반이 미친 짓을 해놔서 그래요. 설마 MB 지지자는 없겠죠? 있어도 양해 좀 바랍니다. 어떤 미친 짓? 환율 가지고 장난을 너무 많이 쳐놨어요. 그리고 그 아저씨가 국민들 모르게 발행한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채권이 400조예요. 400조가 넘어요. 모든 수치를 장난질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감추면서 발행한 빚이 400조가 넘는다. 400조가 넘고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뭐라 그래야 돼요? 이제 임기 이후를 지키기 위해서 박근혜가 당선이 된 게 오히려 다행일지 모르지만, 이후로의 역풍은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이 된 박근혜라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를 조금만 짚고 넘어갑시다. 박정희의 딸이라는 거 당연한 거고, 독재자의 딸이다라는 외신 뉴스들 엄청나게 많았지만 공주같이 살아왔어요. 26살인가? 27살 때 11.6이 생기면서 아버지를 잃고 진짜 손짓 하나로 사람들을 부려왔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나서 12.12 쿠데타가 생기면서 전두환이가 들어설 때 전 정권에 대한 어떤 단죄성이 아닌, 오히려 당시 돈으로 6억, 현재 돈으로 100억 규모의 돈을 주면서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줬다. 같은 놈이니까. 같은 놈이니까. 그러면서 그 정수장학회라 그러나요? 부일장학회 그 맡아갖고 그 외에 다른 많은 것들을 쥐고서 상당히 편안한 생활을 해왔고요. 이거는
우리가 전요크라고 부르는 이 아줌마가 자기 입으로 직접 얘기를 했죠.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어선 절대 안 되는 사람이다. 이제 뒤가 상당히 좀 불안할 겁니다.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이 소통이라는 이름을 정말로 알 수 있을까라는 것과 지금 하고 있는 장관을 임명을 하고 차관을 뽑고 할 때 순전히 자기 혼자만 해왔습니다. 자기 혼자 결정하고, 그래서 정권이 시작이 돼서 한 달이 지난 동안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못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힘든 시기가 온다는 얘기는 그것뿐이 아니라 일본 아베 정권이 들어섰어요. 두서가 없더라도 연결해서 알아서 들으십시오. 아베 정권은 중국과 굉장한 대립각을 세울 겁니다. 아베하고 오바마가 정상회담을 지지난주에 갖고서 아베의 엔저의 그 정책을 지지하겠다라고 등을 밀어줬습니다. 힘을 실어줬고, 그쵸? TPPA 참여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또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일 거고, 이러므로 인해서 중간에 끼어있는 우리나라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입지에 와 있는데 지금도 친일과 친미 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친일과 친미 쪽에. 아시죠? 그러면은 현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그 분열이 발생이 되는데, 분열이 어디서 발생이 되냐면은 보수 쪽에서 발생이 될 거예요. 지금 기존에 있던 보수와 박근혜가 그 하고 있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틀려요. 다릅니다. 박근혜는요, 말 그대로 아버지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소통이 뭔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그러면은 좀 굉장히 좀 어려운 상당이 되는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수구라 그러죠. 수구. 이 수구 세력이 상당히 좀 득세를 할 겁니다. 기존 보수와 충돌이 상당히 강할 거예요. 소통이 없는 박근혜 정부와, 그 다음에 그러면서 친박이라든지 기존의 MB 쪽 계열이라든지 뭐 이런 쪽하고 상당히 좀 분열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다가 지금 그 빚을 못 갚고 있는 사람들한테 행복기금을 만들어서 빚을 탕감을 해주겠다. 요거요, 사탕 발림입니다. 속지 마세요. 일단은 당장은 그럴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몇 사람, 눈에 보이는 몇 사람은 구제를 해주고 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아픔이 나중에 올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여권 내에서 그 보수와 수구 세력들 간에 분열이 발생이 될 거고, 야당은 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겁니다. 안철수란 존재는 아마도 신당을 창당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일단 노원병에 출마를 선언을 지가 했고, 당선이 되고 안 되고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하반기 정도에 올해 중으로 아마도 신당을 창당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가 아니라면 내년에도 할 겁니다. 반드시 할 거예요. 일본의 아베가 들어서면서 중국과는 상당히 대립각을 세우게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중국이 힘들어지면 우리나라는 무너져 버려요. 친미 친일.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 가장 원하는 거는, 미국과 일본이 미국이 가장 친하게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에요. 가장 다루기 쉬운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그 이전 정권부터 똥구녕만 살살 간지러주면 뭐든지 오케이를 했었죠. 뭐든지 오케이 줬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요한, 위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자리에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그쵸? 그래서 여러가지 그 가머니설로 해저터널도 뚫으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부터 들어오는 가스를 북한과 단절을 시키면서 바로 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거를 참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건지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골치 아프다.
지금 저쪽 센카쿠 열도라 그러나요? 랴오이다오라 그러나요? 그쪽의 영토 분쟁부터 시작해서 중국과 일본은 대립을 하고 전쟁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가 친일과 친미를 하게 되면서부터 중국과 북한하고는 굉장히 힘든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외교적으로 굉장히 힘든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을 그렇게 압박을 해나가고 미국과 일본이 중국을 압박을 하면서 그 미국은 어떤 나라냐면요, 자체 생산이 가능한 모든 그 제조와 그 다음에 생산 뭐라 그래요, 그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돈을 찍어내는 기축통화 발행국이고, 빚이 아무리 많아도 이 나라들은 양적 완화를 통해서 돈을 찍어내면서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이 연속이 되지만 버블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되지만 우리나라는 안 돼요.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유럽과 미국이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하겠다. 버냉키도 그렇게 했지만 버냉키 임기는 올해 말로 끝납니다. 만약에 이것이 양적 완화가 끝나고 출구 전략이 일어나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은 가장 먼저 망가지는 곳이 우리나라입니다. 출구 전략으로 가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하게, 아직까지는 얘네들 인하할 만큼 다 했어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쪽 인하할 만큼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7을 아직 고수하고 있고 이번 달에 인하할 것 같았는데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한 번 더 인하를 할 겁니다만 만약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쪽에서 출구 전략으로 조금이라도 그 양적 완화를 중지를 하고 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골로 가요. 진짜로. 균형 잡힌 외교, 아까 누가 위에다가 썼던 것 같아. 균형 잡힌 그런 외교를 펴야 하는데 친일과 친미로 쏠리면서 그 결과는 북한과 중국과의 관계는 최악이 돼버리고 교류를 할 수 없는, 정말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고립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 섬 같은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고립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어떤 현상, 400조가 넘는 채권을 MB 정권에서 발행을 했는데 이게 언제부터 돌아오느냐면요, 2013년 올해 9월부터 만기가 돌아옵니다. 올해 9월부터. 이거 어떻게 갚을 거예요? 이제 세계적인 헤지펀드나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선뜻, 장기 국채를 선뜻 사려고 할까요? 선뜻 사려고 할까요? 안 그럴 겁니다. 물론 발행은 가능하겠죠. 발행은 가능할 거예요. 서민들 쥐어짜갖고 뭐 담배값을 인상하고 주류세 인상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돌아서 나가겠지만 부자 증세 없이 하기 위해서 지하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얘기 있었죠. 지하경제 활성화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뭐 가짜 석유부터 파헤치고 있습니다. 지하경제 활성화를, 지하에 숨은 돈을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화폐 개혁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고 대비책입니다. 1000원이 100원 되는 거. 이것만큼 좋은 거 없어요. 숨어있는 돈 다 끄집어내는 거. 근데 그것보다도 우리도 양적 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 미련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남한테 돈을 빌리는 나라고. 자, 오늘 뉴스 중에 중요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키프러스라고 불리는 나라가 구제금융 신청을 했습니다. 13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뉴스 나온 거 보셨으면 알겠지만 10만 유로인가요? 10억 유로인가요? 다시 한번 확인 좀 해봅시다. 얼마였지? 잠깐만요. 제가 머리가 나빠서 기억을 참 잘 못한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우리나라 그 저축은행에 5천만원 이상은 담보로 인정을 안 해주죠? 그죠? 안 해주잖아요. 5천만원까지만 보장을 해주고 그거 넘어가는 거는 손실을 봐도 할 수 없다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이프러스란 나라가 그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 10만 유로 이상은 9.9%를 뺏어갑니다. 10만 유로 미만은 6.75%를 뺏어가요.
이거 말이 돼요, 사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뉴스에 가볍게 볼 소식이 아니에요. 내 돈을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했는데 그거를 못 찾고 10%를 뺏어간다는 얘기예요. 압류를 한다. 10만 유로가 맞네요. 10만 유로 이상은 예금자들은 강제 징수를 당합니다. 10만 유로가 넘는 예금자는 강제 징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그 다음에 10만 유로 미만은 6.75%를 강제 징수, 강제로 나라에서 뺏어가요. 그러므로 인해서 얘네들은 130억 유로만큼 그 구제금융을 받지만 이렇게 줄인 돈으로 현재 그 구제금융을 추가로 더 안 받아도 되게끔 하겠다는 얘기예요. 세금도 아니고 뭐예요? 나라에서 직접 뺏어가겠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심각한 거다. 뉴스 찾아보시면 알지만 예금을 압류를 하겠다는 소식으로 휴일날 ATM기에 장사진을 편 뉴스 외신 보도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거 지금 기회 된다면은 사모해야 된다니까. 자금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나라도 이런 사태가 올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실제로 9월달부터 해서 MB정권이 발행한 국채가 만기가 돌아오는데, 장기 채권들이 돌아오는데 이걸 어떻게 커버를 할 것이냐. 물론 지금 이제 2.75%가 유지가 될 거고 한 번 더 인하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변동금리로 현재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되면, 출구 전략이 발행이 되면은 IMF 때 이상으로 금리가 뛸 겁니다. 이거는 정말 조만간 향후 2, 3년 이내에 올 거예요. 차트상으로 대파동 차트가 이래도 5파동 저래도 5파동, 지금 모두 작은 파동 큰 파동이 5파동이라는 얘기 지난번 드렸었죠. 다시 한번 잠시 그거를 한번 열어볼까요? 코스피 장기 파동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우도 마찬가지고, 다우도 쓰리봉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모 증권사 자료예요. 자, 여기서부터 1910년부터 시작을 해서 제대로 시작이 된 건 1930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파동이 시작이 됐죠. 추세대 생성이 돼 있는 상태고, 여기 보시면 파동이 보여요. 잘 보시면은 파동이 보이고, 하나, 여기 있군요. 잠깐만요. 요거하고 요거 세부적으로 나온 거 있는데 어디 갔지? 세부적으로 나온 거를 찾아보자. 오케이, 여기 있구나. 같은 이미지인데 그 밑에 있었군요. 자, 지금 요렇게 해서 큰 파동이 보이시죠? 이게 우리나라 사이클 가장 큰 파동입니다. 요렇게 해서 4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5파동이 진행이 되는 중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작은 파동도 요건 제가 주봉상 늘 보여드렸던 거죠. 5파동이 진행이 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요렇게 수렴을 해서 크게 다이애고날로 마무리될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많이 드렸었어요. 작게도 그렇고 큰 파동, 작은 파동, 5파동이 진행이 중이다. 게다가 다우도 미국장도 3봉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하락이 아니라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 들어가면서 큰 하락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그 근거는 출구 전략이 실행, 양적 완화가 종료되는 시기가 올해 말부터 시작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될 거고, 우리나라는 전 정권에서 환율에 대해서 장난질을 너무 많이 쳐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로 인해서 재벌들, 대기업들이 상당히 큰 수혜를 입었죠. 아베 정권은 그로 인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기업들한테 직원들 월급 많이 올려줘라. 공개적으로 공표를 했어요. 월급 많이, 그리고 공장에, 회사에 가서 당신들 파업이라도 해라. 월급 올려달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월급 올려달라고 파업하면 경찰부터 투입시킵니다. 그쵸? 근데 출구 전략이 시행이 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다면은 서민들부터 일단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빚을 갖고 계신 분들, 아파트 담보대출 갖고 있는 분들은
기회를 봐서 금리를 한 번 더 인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계속 동결을 한다든지 할 때 기회를 봐서 고정금리로 바꿔 타시란 얘기고, 출구 전략 시작되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그건 걷잡을 수 없는 쓰나미 형태로 다가올 거고요. 우리나라 PF 부실 문제 이거 계속 덮어두고 있어요. 전 정권에서 MB가 얼마나 영악했냐면요, 터질 만한 걸 강제로 눌러갖고 이 정권으로 넘겼어요. 아시죠? 이거 얘기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자기 정권에서 터질 거를 어거지로 눌러놨습니다. 어거지로. 이명박 정부에서 터졌어야 했었어요, 사실은. 이걸 누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어떤 글에 보니까 타오르는 다이너마이트 심지가, 다이너마이트가 이렇게 있잖아요. 심지가 타들어가는 거를 중간에 연결을 시켜서 조금 키워놨대요, 심지를. 하여튼 표현력도 좋아. 그래서 이게 언제 터지냐? 박근혜 정부 때 터질 수밖에 없다. 연장할 수가 없습니다. 저축은행 PF 금액 회수하지 못하면은 지금도 중소기업 건설사들 쓰러져 나가는데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 중소규모 그 건설사들부터 부도 사태, 워크아웃 사태 나올 거고, 저축은행들 쓰러져 나갈 거고, 그러면서 그쪽에 쥐고 있는 우리나라 그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펴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 한도를 늘려주고 뭐 계속 빚내서 아파트를 사라 차라리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정부 쪽에서. 못 치운다니까 그걸. 전 정권에서 싸놓은 똥을 현 정권에서 다 못 치워요. 치우다가 죽어나갑니다. 진짜로. 골치 아파져요. 현재 9월달에 돌아올 채권이, 이게 2013년 9월, 올해 9월부터 돌아온다 그랬죠. 내년부터는 1년에 2번씩 있습니다. 3월과 9월에. 3월에 만기, 9월에 만기. 우리나라 멍박이 정부가 발행했던 400조 넘는 부채가 만기가 올해 9월, 내년 3월, 내년 9월 계속 돌아옵니다. 얼마씩? 40조에서 60조씩. 최저 40조, 최대 60조씩 매년. 이 400조 넘는 금액이 계속해서 돌아온다. 이거 국채금리 떨어지고 유럽도 불안하고 뭐 미국도 이제 고점 지키고 출구 전략 나오고, 아베 정권은 환율에 그 엔저로 해갖고 지지받고 있는 상태고, 지금 엄청난 자금들이 유입해갖고 룰루랄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2.75%를 갖고 있으니까 먹기 얼마나 좋아요. 냠냠냠. 그죠? 헤지펀드들 들어와서 놀려먹기 굉장히 좋다. 40조, 60조면 우리나라 1년 예산 300조가 조금 넘죠? 한 몇 프로 정도 되나요? 400조 가까이 되나? 한 10 몇 프로 정도 되네요. 10 한 5% 정도 되네요. 이거를 매년 갚아나가야 된다. 다른 나라들은 0%, 0.1% 이자인데 우리나라는 2.75% 이자를 주고 있으니까 이건 뭐 감당할 수준이 아니다. 그죠? 만약에 이렇게 되면서 양적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현재 GDP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세요? 1200조 정도 되죠? GDP 규모가 120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빚이 얼마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공기업과 정부와 민간 이런 빚이 3000조가 넘는다. 아세요? 이거 정확하게 아무도 아시는 분들 없어요. 왜? 언론을 장악해 놔버렸기 때문에. 이미 MB 정권에서 언론을 확실하게 꽉 쥐어버렸고, 현재 정부에서는 그렇게 크게 힘 안 써도 알아서 기어주고 있습니다. 3000조가 넘어요. GDP 대비해서 3배 가까이 되는 이런 빚을 있는데 이거 어떻게 갚아나갈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미국과 유럽과 일본 쪽에서 양적 완화를 중지를 하게 되면서부터의 그 충격은, 출구 전략을 일으키면서의 충격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쓰나미, IMF 때보다 훨씬 더 엄청날 거다. 근데 MB 정권이 발행한 이 채권이요, 10년물 뭐 이렇게 긴 게 아니라 3년, 5년짜리예요, 전부 다. 3년, 5년짜리면 이거 누가 갚아야 돼? 박근혜가 다 갚아야 돼요. 참 나쁜 놈이야. 욕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3년짜리 5년짜리 단기로 국채를 전부 발행을 해놨어요. 400조 넘는 거를.
그러면 누가 다 갚아야 돼요? 박근혜가 다 갚아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1년 예산 뭐 400조가 잡혔다 그러면 상반기에 이거 70%를 땡겨다 쓰죠. 하반기에 모자르죠. 국채 발행해서 그 다음 거 땡겨 쓰고 또 모자르죠. 국채 또 발행해서 땡겨 쓰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3년 5년 후에 써야 할 우리나라 예산을 빚을 발행을 해갖고 미리 다 써버린 거예요. MB가 미리 다 써버렸단 얘기예요. 그거 어떡해요? 그래서 힘들어질 수밖에 없고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다면은 아작이 났을 거고 그 비난을 감당하지 못할 거고. 여러분들 일본이 0.1%대 지금 이자 주죠. 우리나라에 일본의 그 금융업체 대부업체들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대표적으로 그 광고 많이 나오는 산나머니 아시죠? 그 다음에 한채영 신랑이 대표로 있는 것도 있고 러시앤캐시 리치앤캐시인가 뭐 러시앤캐시 들어와 있는 거 아시죠? 이거 누가 들여보냈어요? MB가 들여보냈어요. 뭐 때문에? 자기한테 대선 때 자금 대준 조건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너네들 너그 나라에서 싼 이자 처먹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비싼 이자 받아먹어라. 법적으로는 최대 39%까지 이거 풀로 다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죠? 이거 계속 들어옵니다. 계속 들어와요. 일본이나 미국 쪽 이런 얘네들이 들어와서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는다? 물론 사채하고 똑같지만 이거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서 예전에 IMF 때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알짜 기업들 다 뺏겼어요. 아시죠? 알짜 기업들 다 뺏긴 거. 알짜 기업들 또 다 뺏겨나갈 거다. 민영화라는 이름으로 다 뺏길 거다. 그래서 주식하지 마라가 아니고요. 올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상당히 안 좋은 여러분들한테 무지무지하게 힘든 시기가 올 거니까 제가 결론을 내자면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살아남아라 라는 것과 부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모든 부채를 고정금리로 바꿔 타라 라는 얘기와 여유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금이나 은이나 이런 실물 자산을 모아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살아남아라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살아남아라. 향후 5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남으십시오. 엄청난 쓰나미가 조만간 곧 이제 빠르면 2, 3년 이내부터 시작해서 내년부터 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막으려고 할 겁니다. 우선은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버티고 이상 없는 것처럼 해 나갈 겁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어서 있고 쉽게 여러분들 허방다리 아시죠? 허방다리 땅 이렇게 파놓고 여기다 진흙탕 물 잔뜩 해놓고 위에다가 가짜로 살짝 덮어놓고 단단한 것처럼 속여놓고 빠지면 푹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요렇게 해놨어요. 요렇게 누가? MB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찬양을 하던 MB께서 그러나서 여기 빠지면 벗어나질 못합니다. 심각해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언론이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방송이나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송할 때마다 여러분들 앞으로 무슨 수 써서라도 돈을 버십시오. 뭐 금을 사놓으십시오.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거고 오늘은 마음 먹고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이건 누구 탓이 아니에요. 누구를 지지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친구 때문에 그렇다. 꼴통이에요. 진짜 말 그대로 꼴통입니다. 글로벌에서 글로벌 호구짓을 다 하고 다녔는데 아무도 모른다. 글로벌 호구짓을 다 하고 다녔어요. 진짜로.
단기 국채 무지하게 발행해 놓고 내년 후년 뭐 그 후년 쓸 돈들을 전부 다 땡겨다가 미리 써버리고 사대강 하는 데 쓰고 치 챙기는 데 쓰고 뻘짓하는 데 쓰고 벌어들인 건 없고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에서 낙수 효과라 그래갖고 대기업들이 돈을 벌면 그 돈이 밑으로 줄줄줄 흘러서 서민들도 잘 살 거다라는 이상한 5년간의 이상한 정책으로 재벌들만 돈 벌게 만들어놨죠. 삼성전자는 올해가 고점이라고 그랬죠. 이제 그 갤스4가 나오면서 그 이상의 더 이상의 그 최고의 제품은 나오기 힘들다라고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뭐 아이폰 5, 6 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제는 좀 더 편안하게 단순화돼서 나올 겁니다. 스마트폰도 그렇게 복잡한 여러가지 기능들보다는 사용하기 편리한 단순 기능 쪽으로 변해갈 거예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삼전자도 올해가 고점일 겁니다. 올해 상반기가 더 이상 그 윗 가격은 보기 힘들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당장 주가가 뭐 급락이 나오고 폭락이 나오고 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우리 대부분 단타방에 많이 가 계시잖아. 단타를 많이 하고 추세대로 먹는 분들은 지지선 확인하고 지켜주면 상방 올라가서 그만큼 짧은 추세대로 먹고 하면 되고요. 저는 얘기하지만 2080에서 2100 갑니다. 고개 시기가 조금 늦어졌어요. 가요. 여기서 지켜주면 바로 가요. 또 이거 안 깨트리면은 여기 이 1980, 1970 라인 68인가요? 여기 안 깨트리면 또 갑니다. 다시 그때가 우리 고점이다라는 얘기고,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9월달 국채 단기 국채 만기 대량 큰 게 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FOMC 다음 주에 있습니다. 20일부터 있는데 거기서 혹시라도 뭐 출구 전략 얘기 나온다든지 양적 하나 중단 얘기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하시고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단기적으로는. 뱅가드 물량 자료 보시는 거 확인됐죠? 다음 주엔 뱅가드 물량 많이 안 나올 거다. 그 다음 주에나 좀 나올 겁니다. 이제 64%는 남았으니까 6월달까지는 그 물량 줄어들 거예요. 계속해서 9조 2천억에서 9조라 그럽시다. 그러면 9654 5조 4천억 정도 남았네요. 5조 5천억 정도. 그죠? 그 물량이 매주 얼마씩 나가느냐, 평균적으로 3,600억씩 나갈 거다라고 했더니 지난주에 한꺼번에 확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좀 덜 나갈 거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나가는데 리밸런싱이라 그래서 다시 맞추고 있으니까 또 1조 8천억 정도 규모로 또 들어올 금액도 있어요. 얼마 안 되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지수 차트상으로 지수 밀릴 때 하나의 이유로 만들어져요. 장대 음봉 만들어 놓고 이유 만들어진 거니까 그냥 생각하시고, 차트로만 생각하시고. 수렴 만들고 있잖아요. 크게 보면 수렴이고, 작게 보면요 이렇게 플랫이에요. 그래서 가속으로 가느냐 저점 테스트 하느냐, 크게 보면은 그 이전에는 짧은 가속으로 이렇게 해서 가느냐, 이렇게 해서, 아니면은 크게 플랫으로 만드느냐. 결국엔 수렴이잖아요. 수렴. 결국엔 저 위에서 내려오는 선 또 있어요. 저 위에서 주봉상으로 보였지만 크게 보면 수렴이잖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그으면 되고, 그쵸?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게 이게 수렴 아니에요. 수렴. 그래서 한 번 더 2080에서 2100짜리는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5년 동안 살아남으시고 여유 있는 분들은 현물 상품 있죠. 현물 상품 금, 은, 저는 누누이 강조합니다. 한 10년 이상 모아간다 생각하시면서 사 모으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12시 반이 됐나,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녹화 여기서 종료해도 되겠죠? 녹화 종료해도 되겠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좀 채워주십시오.